저는 오늘 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인생이 그런데 아마 들어보시면 투자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 인생을 까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없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걸 좋아하지, 큰 돈 가지고는 누구나 다 투자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특화돼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뭐 소액 들어가고 무피나 풀피, 일강일락 잘하는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자기 지금 회사를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는 항상 경매는 투잡이다, 그러니까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분한테는 그만두세요. 지금 경매하기 좋은 시기 왔습니다. 왜? 그 여자분은 이걸 잘해요. 하나 강의 들으면 하나 낙찰 받아요. 제 기억에 남는 게 램군한테 수업 듣자마자 그날 저녁으로 가서 사더라고. 내일 가서 사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급매물들 싼 거는 다 가져갔다고. 그럴 정도로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회사 그만두세요. 당신은 10년 전이거든요. 저한테 왔을 때가. 지금 그때 시기입니다. 부동산이 폭락을 했고 이제 슬슬 살아나가는 시기니까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하는 게 훨씬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투자를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그만두시면 안 돼요. 잘 하시는 분들만. 저는 오늘 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인생이 그런데 아마 들어보시면 투자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 인생을 까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낙찰 받은 거죠. 근데 재수가 없게 제가 이제 애가 크니까 집을 좀 큰 걸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근데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길거리 가는데 기름 넣으려고 쭉 써 있는 거 저는 그냥 가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가 뭐 몇십 원 더 쌌다고 거기 줄 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몇십 원도 사람들이 따지는데,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제어가 뭐예요?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은 당연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경매면 경매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으면 공매로 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첫낙찰을 받았죠. 요 옆에가 공원이에요. 그래서 뷰가 참 좋아요. 신축 빌라고, 제가 사는 부천은 고도 제한 때문에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낙찰받고 갔는데 옆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집 비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초보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명도. 근데 벌써 이사 갔대요. 우와. 근데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불러보니까 옥상에 밧줄이 있더라고요. 밧줄을 묶고서 내려와가지고 거실 문을 열어봤어요.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봤더니 다 이사가고 없어요, 짐이. 좋다. 나는 첫낙찰부터 명도를 이렇게 잘하네. 그러고 안방문을 딱 열었는데 침대에 이불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 닫고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이불을 하나씩 그랬지. 시체 있는 줄 알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낙찰을 신사건 난집을 받으면 재수가 없네, 뭐 왔네, 뭐 이래서 아마 경매를 그만두시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저는 이걸로 처음으로 신사건 난집이니까 소문나면 안 되니까 빨리 팔아치운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받고 팔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이거 첫 팔은 게 800만 원 남았어요. 첫 번째 물건에서 6천 얼마에 받은 거가 800이 남으니까 내가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데도 돈을 버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걸로 존버정신 아시죠? 존버정신. 예, 그렇게 버티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낙찰받고 이제 초반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집을 늘리기 위해서 큰 집들을, 신축 빌라들을 받는데, 하나 낙찰받아서 800만 원 남는 거랑 하나 낙찰받아서 2천만 원 남는 거랑 당연히 수익이 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일반 물건 하다가 원장님한테 배워서 선순위 물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이제 여기 수원방에 있던 사람이 가산 쪽,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가 옛날에는 진짜 쪽방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그 모임을 한두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만나면 나 4천 올랐어, 5천 올랐어, 6천 올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재개발될 걸 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썩비를 보러 다닌 거예요. 썩은 빌라만. 대지집은 넓은 것들만.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수익이 큰 쪽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선순위 물건이었죠. 선순위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봤더니 자기가 실질적인 소유주고 뭐 부채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을 명의를 했다고 그러면서 뭐 200 주면 자기가 비켜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별거 아니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보니까 이런 선순위 물건이 아파트는 49%대까지 떨어질 때고요. 빌라는 34%대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워낙 수익이 좋잖아요. 근데 보니까 부천에서는 선수들이 없어서 뭐 많이 들어오면 2명?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모아봤더니 원장님이 4천 쓰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500만 써도 될 것 같은데 3,500을 썼어요. 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매각이 나와서 이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만 갖고 있었으면 이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재건축되는 바람에 근데 어쨌든 일찍 팔아먹었죠. 내가 이만큼 들어가도 좀 밑에 사람이랑 높게 쓰더라도 먹으면 2천이든 3천이든 확정 수익이 되는데 싸게 먹으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왔다 갔다 차비만 버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좀 크면 푹 지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빌라가 34%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빌라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아주 열심히 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옷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만 했어요. 이렇게 수익이 좋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봤더니 축대를 쌓아서 빌라를 지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전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호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가 아니더라고요. 그랬는데 갔더니 이게 탁상 정자 같은 데에다 아줌마들이 앉아 있는데 자기네들이 난 메토 사는데 근데 다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축대를 이렇게 쌓았는데 물이 쭉쭉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다 할머니들이니까 내가 그때 저도 초보니까 아니 저 할머니들을 어떻게 명도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사시는데 그래서 내가 때가 요 가격이 1,500만 원. 1,500만 원. 12평. 12평이 1,500만 원이 싸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초보라서 명도가 걱정이 돼서 입찰을 안 해요. 그런데다 또 그 앞에 이제 슈퍼가 있었는데 거기서 커피를 하나 캔커피를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 옆에가 두산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한테 여기 혹시 재개발 될까요? 그랬더니 이 양반아 되려고 그러면 이거 지을 때 됐지 그게 왜 안 됐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입찰하지 말자 그러고 이제 안 했죠. 한 번 더 떨어진 거예요 이게. 24%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초보 마음이 어땠냐면 그냥 1,200에 이거를 1,200 정도에 낙찰받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살라고 하자. 그 안에 재개발 되겠지. 명도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찰 들어갔죠. 근데 웬걸 전유차걸 넘겨서 딱 낙찰되길래 저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여기가 뉴타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지집은 넓은 거 그런 것들만 빌라를 갖다 해서 이제 부천 그리고 인천을 주로 해서 낙찰을 받는데 이때 저보다 크게 번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세금 강의하시는 2S님이에요. 그분은 이때 부천 인천에서 반지하만 이때는 저희들이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가 9%대예요. 그러니까 월세 세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낙찰받으면 전세, 낙찰받으면 전세. 그래서 이제 2S 형님은 우리 이거 10년 안에는 재개발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그때 같이 있을 때 단기에 300채를 마련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매일같이 5개씩을 입찰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그냥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00채도 마련을 하셨죠. 근데 TS님은 보통 부천은 한 1,000에서 1,200 정도의 낙찰을 받고 수리해서 1,500에 전세줘요. 그리고 인천은 800 정도의 낙찰을 받고 1,000만 원에 전세줘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보다도 먼저 무피 투자의 시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1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찬가지로 2년 만에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요. 저도 이런 경험을 아파트에서도 물론 아파트도 막 6개월 만에 막 몇 억씩 뛰기는 했지만 이때는 어땠냐면 내가 낙찰 받은 게 평당 2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재개발 광풍이 딱 터지자마자 뭐 서울이 거의 대부분이 다 재개발 구역 지정되고 인천도 거의 뭐 재개발되고 막 이럴 때거든요. 안 된 데들도 될 거라는 기대감에 오르는데 요번 주가 200이었으면 그 다음 주에 입찰하는 낙찰가가 250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300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350이에요. 그러니까 입찰을 들어가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천하고 인천을 대상으로 투자를 했는데 부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김문수라는 사람이 부천 출신 도지사가 돼가지고
부천에다가 선물을 준다고 부천에 있는 빌라가 있는 지역은 다 뉴타운으로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면 부천에 빌라가 하나도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르는데 보통 얼마까지 오르느냐면 평당 부천은 1200에서 1500까지 올라요. 지분 평당.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집도 제가 이제 부천에 낙찰을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3층짜리 연립 같은 거잖아요. 근데 대지 지분이 20평이에요. 그럼 꽤 크고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갖다가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고 어쨌든 수리를 해나가는데 수리도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여기에 재개발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저도 이제 제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 지금 이 화두가 재개발인데 당연히 공부하죠.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살아야지 뭘 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뭐 재개발 조합장을 한다든가 뭘 하든다든가. 그래서 집사람하고 여길 우리가 이왕에 수리한 거 오히려 우리가 살 거니까 최대 아파트 같이 수리를 하자. 그래서 베란다도 트우고 막 이래서 제가 여기를 낙찰받고 여기서 살면서 재개발을 하죠. 그리고 재개발이 됐어요. 좀 이게 총회 같은 거라는 거 아시죠? 진행할 때마다 뭐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뭐 이럴 때마다 총회를 하는데 뭐 나름 좀 아니까 나가서 좀 아는 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개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추진위는 월급이 없어요. 제가 그 재개발 이걸 할 때 인천에 있는 빌라들이 다 팔아요. 부천 거는 남겨두고 그리고 투자를 딱 손을 떼요. 왜 떼었냐고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전에 평당 200이었는데 그게 700이 돼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되면 또 7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다가 제가 2200에 낙찰받은 빌라를 6500에 팔아요. 그러면 제가 평당 650에 파는데 내가 700에 낙찰을 받아야 돼요? 나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이상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일찍 그만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다 100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부천은 제가 사는 지역이고 인천보다는 인프라라든가 또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부천 건 내버려 두고 인천 건만 다 매도를 하죠. 근데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제가 그때 팔았을 때 현찰로 지고 있던 게 트위스 형님도 이때 이 25개 중에서 물 새는 거 그러니까 물 찬 것만 빼놓고 다 팔아요. 거의 무피로 샀잖아요. 무피로. 근데 그걸 4,500만 원에 다 팔아요. 그리고 그 판 돈 갖고 의정부 가능동에 24평 아파트를 25개 사요. 왜냐 그러면 전세가 6천에 그때는 임대사업자를 내면 기금대출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내 돈 들어가는 건 1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취득세 복비만 주면 되거든요. 아파트를 그렇게 샀는데 그 노무현 정부 때 임대사업자 안 내면 중과 때린다고 그러는 바람에 10년 동안 못 팔고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갖고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년 지났는데 전세가가 2천이 올라요. 25개를 받으면 얼마예요? 5억. 2년 또 지났더니 또 5억. 그래서 이분은 그걸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랬는데 10년 딱 만기가 됐더니 다주택자들 10년 만기 된 거 안 팔면 중과 때린대요. 다 팔았어. 그게 2021년인가 22년이에요. 최고가에 파는 거예요. 난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남의 재산 공개를 해서 욕먹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제가 갖고 있던 아까 그 장사가 무진장 잘 된다는 상가가 아가씨 3명하고 와이프 나까지 나가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장사가 좀 안 돼서 나 하나하고 아가씨 하나만 둘이서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매를 몰랐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만약에 경매를 몰랐으면 난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람도 없는데 장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분양받았거든요. 분양받은 내가게고 복합상가는 관리비가 엄청 비싸요. 왜 그러냐면 에스컬레이터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진장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고 있었더니 이 장사가 잘 된다라는 밀리오레가 공매로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무진장 장사가 잘 됐거든요. 이제 끝났다. 사이클이 끝났다. 나 이거 빨리 팔고 나오자. 와이프는 그거 팔면 뭐 할 건데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팔면 안 돼. 월세가 12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 두 칸을 1억 5천에 내놔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분이 내가 1억 5천에 내놓으면 1억 4천. 나도 1억 4천 내면 1억 3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생각에 1억 2천에 결국은 내가 팔아요. 근데 안 했으면 전 여기 있지도 않고요. 지금도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거기 앉아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신용불량자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뭘 팔아야지 먹고 살고 이자도 내고 관리비도 내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뭐 이런 한 평, 두 평 이런 상가들 나오면 쳐다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복합 상가는 이미 끝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지켜보셔도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한 100억 정도 있으시면 사 모으시면 돼요. 900만 원, 뭐 이렇게 된 것들, 800만 원 이런 것들을 사 모으면 아니 대도시에 있는 이 건물 전체가 언제 한번 리모델링을 하든 다시 뭐 리뉴얼 해가지고 판다든가 할 때 큰 돈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관리비예요. 밀린 관리비. 근데 내가 많이 사잖아요. 내가 관리당 새로 꾸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밀린 관리비 안 내도 돼요. 근데 몇 개씩 낙찰받아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구이동에 테크노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관리비 때문에 그걸 낙찰 못 받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경매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까 그 일이고요.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예요. 이때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담보대출을 60%로 낮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담보대출이 적은데 미국은 100%를 대출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미국이 저렇게 대출을 많이 해줘서 박살이 나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랑 친했던 친구인데 한 50채 갖고 있던 친구인데 그때 괌인가 어딘가 여행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 우리나라 별 문제 있겠어? 이미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다 줄여놨고 가계부채도 줄었는데 근데 엄청난 파격을 우리가 봤죠. 막 1억 2천, 1억 5천씩 갔던 것들이 단방에 6천, 5천까지 떨어져 버려요. 이게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죠. 담보 가치가 훼손이 되니까 1억에 내가 사면은 8천까지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집값이 5천, 6천으로 떨어져 버리면 은행에서 이제 뭐 2년이면 1년이면 1년 뭐 그 대출을 연장하잖아요. 자사하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 지금 2, 3천이 더 들어와야 돼. 근데 우리들 그때는 어땠냐면 한두 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로 경매 물건이 많았냐고 그러면요. 인천지법에서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끝나는 시간이 저녁 6시예요. 매일 경매를 하잖아요. 매일 인천법원만 매일 경매하거든요. 경매 개가 30몇 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6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땠냐면 야, 내 순번 되면 전화 줘. 그러고 우리들끼리 당구 치고 있어요. 워낙 기니까. 그러고 이제 그 순번이 되면 전화가 오면 또 오고 걔가 가서 또 당구 치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가진 게 적으면 10개, 많으면 수백 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더 이상 이렇게 오르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투자를 안 한 거거든요. 이런 일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월세혁명 완에 보면 쓸까 말까 막 책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막 가슴이 안 좋을까봐 젊은 투자자의 뭐 자살에 대한 소고론가 뭐 이런 글이 있을 거예요 아마. 15채를 갖고 있는데 막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뭐 그 가장이 어렵게 해가지고 뭐 꿈을 많이 키워가지고 15채 샀는데 그 떨어지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자살을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 욕심을 부리고 앞만 보고 하다 보면 이런 사태는 10년마다 한 번씩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전조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게 되고 아마 그걸 갖다가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아마.